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경찰은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 소식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의혹이 처음 보도되고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도 불거졌는데 11일 만에 돌아와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다시 조사하기 위해 김 시 의원과 날짜를 협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영장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자수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고 강 의원 역시 돈 받은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돈이 반환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압수한 김 시 의원의 휴대전화가 실제 쓰던 게 맞는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했는지 등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시 의원에 앞서 남 씨를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1억 수수 내용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관심인데 경찰은 아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김 의원 관련 의혹 1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해 쓰던 시의회 컴퓨터 2대를 오늘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가운데 어제 압수한 한 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시의원이 앞서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 시의원 측이 이른바 3,000명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부터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민주당 중앙당사 앞입니다. 예,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회의 아직 진행 중이죠?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뒤 두문불출하던 김병기 의원은 오후 2시 20분쯤 직접 출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어떤 의혹을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의혹으로 소명하실까요? 탈당 의사 없는 거 그대로실까요?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 은폐한 의혹이 있고요. 본인도 전현직 구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등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윤리심판원은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 출석한 만큼 하나하나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0개가 넘는 방대한 의혹을 받다 보니 회의가 밤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 정해지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징계회의가 사법 절차처럼 증거주의로 진행되는데 현재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 당일 결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이 증거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격적인 제명 징계 결정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는 비상 징계까지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지만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면서도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하는 등 탈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늦어지거나 수위가 낮으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 등 일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한 차례 기일이 밀린 가운데 이번엔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까지 제대로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 지귀현 재판부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다고요? 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멈춰버린 상태인데요.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애초 내일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내란 혐의 결심이 진행되는 만큼 위증 혐의 재판에 대해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상태입니다.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사 단정과 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중대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4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한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본 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3대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오늘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법원 폭동 이후 1년 만인데 전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특수주거 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법원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 서부지법 폭동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폭동 배후의 정점으로 판단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와 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7개를 더해 모두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됩니다. 내부 조직은 기존 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가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검사, 수사관으로 구분된 기존 검찰과 유사해 검사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직과 제한 없는 고위직 인사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됩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됐는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 심의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적격 심사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호칭도 헌법 조문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 사건은 연간 2, 3만 건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엔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군과 경찰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 우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래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민간 쪽에서 날려보냈다는데 더 무게를 둔 만큼 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조사팀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에 대한 증거물 확보에 우선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전방지역 특성상 감시 장비가 촘촘한 데다 비교적 최근이어서 북한의 말이 맞는다면 CCTV나 군 감시 자산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는 4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무인기가 중국산 무인기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외관이 거의 비슷한데 길이는 1.23m, 날개폭은 2.16m로 군사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동호회 혹은 상업용 드론이라는 겁니다. 전체 모양도 중국에서 보통 동호인들이 쓰는 키트형, 그러니까 조립형 무인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사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이 날렸다면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만큼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살포 주체는 물론 북한에 있는 무인기와 해당 무인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으로부터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인 3천여 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천 건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배달앱 끼워 팔기 의혹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쿠팡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모습을 숨긴 납품업체 대표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납품업체들에게 위탁 제조 공장과 납품 원가를 적어내게 했고 잘 팔리면 쿠팡 자체 브랜드, PB 상품으로 출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주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주겠다며 원하는 방향으로 공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쿠팡은 또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 배달앱 입점업체의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회원에게 쿠팡 H 알뜰 배달 서비스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끼워 팔기도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 끼워 팔기 심사 보고서에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정률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6%로 4%인 일반적 불공정 행위보다 높습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1위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쿠팡의 점유율은 14%에 그치지만 공정위는 서비스 분야 등을 제외하고 실물 상품 거래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 된 거.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니까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그 점유율로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점검 당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최대 연 18.9% 금리의 납품업체 대상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밤사이 경기와 강원도에 대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눈비가 잦고 기온 변화가 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눈비가 그친 뒤 잠시 추위가 주춤하지만 주 중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나 눈비 구름이 번갈아 찾아오고 바람도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 속에 하얀 눈발이 다소 거세게 흩날립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비 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눈이 점차 확산한 건데 밤사이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바람과 함께 눈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와 강원도, 일부 서해안에서는 특보 수준을 오르내리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눈의 양이 많진 않지만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와 강원도에서는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중부와 서해안 지방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화요일 아침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중반 또 한 차례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잦고 바람도 강약을 반복하겠으니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다음 주 초반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당분간 롤러코스터 같은 겨울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추위가 반복되고 길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한데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내일 파업 여부를 가를 막판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잠시 멈추고 저녁 7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파업의 협상에 앞서 노사 양측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사임금은 절대 여기서 꺼내면 안 됩니다. 2025년도 임금하고 단체 협약하고
이것만 갖고 오늘 자정까지만 좀 마무리했으면 바람입니다. 한파 속에 또 시민들의 이 불편을 볼모로 하는 파업의 얘기까지 나오게 돼서 시민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해서 노조와 함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사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노조는 연차 보상비를 제외하고 12.85%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6에서 7%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을 고려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금교섭과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2025년도 임금교섭에서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할 뿐이라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측은 3% 임금 인상에 통상임금 인상 요구안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19%가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시간 기준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연장하고 열차 투입을 늘려 79차례 더 운행합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 93차례 더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지하철 출퇴근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경기도 역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1,700여 대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와 택시를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판을 통해 실시간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주요 역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4,652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지수는 전장보다 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름세가 꺾이며 각각 13만 8천 원대와 74만 9천 원대로 마감한 반면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차는 장중 38만 원대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10원 넘게 오른 1,46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만에 당 이름을 바꿉니다.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승부수인데 공천원금 특검을 고리로 한 범보수연대가 물꼬를 틀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동안 유지한 간판을 내리고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란 이름으로 지난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인 68%가 당명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공화나 자유, 미래 등 키워드 제안도 여럿 접수됐습니다.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나 대통령 탄핵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단골 처방인데 한나라당을 시작점으로 치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1997년 이후 벌써 6번째 보수당 간판 교체입니다. 당에서도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내란 정당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 당은 일단 이번 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뒤 설 연휴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 헌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특검에 손잡자고 나섰지만 선거연대에는 일단 손살을 칩니다. 특검법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방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개혁신당과 입장 차이가 조금씩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연대라는 가치까지 함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관측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피어오르는 야권 연대론까지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면법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뒤에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 2차 종합특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한 원내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더는 국민 피로를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가 바로 내란이라면서 장동혁 대표가 불법 계엄에 사과한 만큼 2차 종합특검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은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찾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짜였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이튿날인 14일엔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분을 쌓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대화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론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 꼽힙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단행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일본 측이 요구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두 나라 갈등엔 거리를 둘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가 가압류 계좌를 열어봤더니 잔고가 몇만 원에 불과한 이른바 깡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익 은닉 사실을 알고도 껍데기 정보만 공유하며 사실상 방치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2,700억 원. 하지만 실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고작 7만 원뿐이었습니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또 다른 법인 계좌도 잔액은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인용받은 가압류 금액은 모두 5,579억 원. 하지만 실제 확인된 계좌 잔고의 합계는 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정보와 실익이 없는 껍데기였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의 96%가량이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성남시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확인하라며 안내한 14건의 추징 보전 자료 역시 당시 검찰이 대출에 보관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사실상 검찰의 비협조가 대장동 일당에게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재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총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모니터엔 수많은 대화창이 열려 있습니다. 2년 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스캠 조직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한국인 조직원 54명을 우선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인 총책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고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17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지명수배 조치하고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프놈펜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한국인 총책 40대 정모 씨를 검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현지에서 만복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는데 우두머리인 중국인 총책과 함께 범죄 조직을 이끈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 등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194억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능통한 취재원은 이 조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스캠 조직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정 씨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화목 보일러나 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난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주택에서도 화목 보일러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연통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방학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반쯤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거주하던 한 명이 대피했고 건물 옥탑방에 살던 7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충남 당진 정미면에 있는 32번 국도에서 27톤 화물차가 갓길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5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얼어붙어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통계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됐습니다. 7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외국 국적의 선원으로 구조된 뒤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2,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깔린 검은색 시신 가방들.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모인 유가족들이 영안실 앞을 헤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이 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이란 정부가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시위대가 병원마다 넘쳐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라는 증언이 나오고 해외에 있는 이란 인권단체들은 각각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Questa volta si sta utilizzando proiettili veri, proiettili da guerra. C'è una guerra in Iran in questo momento, una guerra che viene oscurata dal fatto che non ci sono. 47년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الان به اینا دارن دستور میدن شما این کارو بکنید.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이스라엘도 시위대를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כולנו תקווה שהאומה הפרסית תשתחרר מקרוב מעול העריצות וכשיום זה יגיע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옛 왕정 시절 이란 국기가 내걸리는 등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이란 당국의 인터넷 전면 차단 조치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란 내부가 사실상 고립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CNN에 따르면 온라인 감시단체 네블록스는 인터넷이 차단된 지 나흘째인 이날 기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이 평소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인터넷 차단 조치 이후 언론의 업데이트 빈도도 현저히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유혈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분야 수뇌부는 현지 시각 화요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유튜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마다 이란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if they do that, we'll consider things targets that they wouldn't believe.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또 사흘 넘게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 정권에 맞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와 통화해 복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 leaders of Iran called. They want to negotiate.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앞서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화요일 열리는 이란 사태 관련 회의에서 4가지 대응책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란 반정부 세력 지원과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마지막으로 군사 공격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로 이동하면서 현재 중동과 유럽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و هم تمام مراکز و پایگاه‌های نظامی
و کشتی‌ها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반정부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란 정권의 선전 공세에 빌미를 줘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가 4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핵심인 혁명수비대와 엘리트층이 여전히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 이후 미국 각지에서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당방위였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추가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소탕에 나서겠다고 밝혀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시민들과 언쟁을 벌이던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잠시 후 이들의 얼굴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정부 요원들은 주말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무장 상태인 30대 여성에게 총을 쏜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적어도 1000건이 넘는 시위가 열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발생 지역에 추가 요원을 보내 사상 최대의 단속 작전을 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the definition of domestic terrorism is, it completely fit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howed that this officer was hit by her vehicle, she weaponized it, and he defended his life and those colleagues around him and the public.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숨진 여성이 좌파이며 요원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를 뺀 채 트럼프 정부가 수사를 주도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so let's have the investigation in the hands of someone that isn't biased. We need to be doing this transparently, and what I was pushing back on from the very beginning was a narrative that had jumped to that conclusion right from the get-go. 공권력 남용이냐 정당방위냐, 미국 사회의 갈등은 진실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도 비나 눈이 확대된 뒤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경기와 강원, 충북 중북부에는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높아지면서 매서운 한파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낮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위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경찰은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처음 보도되고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도 불거졌는데 11일 만에 돌아와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다시 조사하기 위해 김 시의원과 날짜를 협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영장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자수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고 강 의원 역시 돈 받은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돈이 반환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압수한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가 실제 쓰던 게 맞는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했는지 등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시의원에 앞서 남 씨를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1억 수수 내용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관심인데 경찰은 아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김 의원 관련 의혹 1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해 쓰던 시의회 컴퓨터 2대를 오늘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가운데 어제 압수한 한 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시의원이 앞서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 시의원 측이 이른바 3,000명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저녁 김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 한 대도 압수했는데 이 컴퓨터 역시 지난해 10월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당 의사가 없는지, 관련 자료를 지참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 사퇴 회견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지난주 마무리하려던 재판이 한 차례 더 이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에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변론 종결을 시도했지만 15시간에 걸친 심리에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안에 끝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거의 온종일 의견을 진술한 탓입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결국 밤샐 처지가 되자 재판부는 기일을 하루 더 잡겠다고 물러서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내일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내란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증거조사에만 최소 6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고한 만큼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 시작되고 재판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정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초유의 밤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고민할 게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30년 전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로 좁혀졌지만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근 특검팀 회의에서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앞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 특검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는 게 과거 내란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재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여론까지 살피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여러 파장이 크다는 것도 고민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는 16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는 이에 대비해 오는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모두 금지합니다. 또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청사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촬영도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쿠팡 종합 TF를 꾸린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 자체 조사 결과인 3천 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자체 조사와 관련한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해서 2차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86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천 건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유출 피해가 알려진 뒤 비판이 잇따르자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피해는 3천 건이라던 쿠팡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3천 건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여 건뿐이고 유출된 정보도 모두 회수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청문회 등에서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 주장을 거듭 반박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관련 쿠팡 경영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자체 조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출석 요구를 하고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쿠팡 직원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소환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배달앱 끼워 팔기 의혹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쿠팡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모습을 숨긴 납품업체 대표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납품업체들에게 위탁 제조 공장과 납품 원가를 적어내게 했고
잘 팔리면 쿠팡 자체 브랜드 PB 상품으로 출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주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주겠다며 원하는 방향으로 공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쿠팡은 또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 배달앱 입점업체의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회원에게 쿠팡 H 알뜰 배달 서비스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끼워 팔기도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 끼워 팔기 심사 보고서에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정률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6%로 4%인 일반적 불공정 행위보다 높습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1위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쿠팡의 점유율은 14%에 그치지만 공정위는 서비스 분야 등을 제외하고 실물 상품 거래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 되는 거.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니까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그 점유율로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점검 당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최대 연 18.9% 금리의 납품업체 대상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름세가 꺾이며 각각 13만 8천 원대, 74만 9천 원대로 마감한 반면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차는 장중 3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 9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등 영향으로 10원이 넘게 오른 1,46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오다가 내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3대 특별검사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수사 중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건진 법사, 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이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용 정략특검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것 같으니 내란 프레임을 위해 특검 정국을 이어가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나 수사의 편파성을 보면 그동안 3대 특검이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 알 거라며 지금 해야 할 건 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헌금 파동으로 크게 흔들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신입 최고위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이 합류하며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9명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면하지 않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선 친명 천준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 하나의 목표, 이재명 정부 성공만 바라보겠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원팀, 원보이스를 거듭 외쳤지만 동시에 새로 입성한 당권파 2명과 함께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과반을 차지한 친정청래 당권파가 체제 굳히기를 시도하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연임 포석이라는 견제 속에 완전체 9명의 결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만에 당 이름을 바꿉니다.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승부수인데 공천원금 특검을 고리로 한 범보수연대가 물꼬를 틀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동안 유지한 간판을 내리고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란 이름으로 지난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인 68%가 당명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공화나 자유, 미래 등 키워드 제안도 여럿 접수됐습니다.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나 대통령 탄핵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단골 처방인데 한나라당을 시작점으로 치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1997년 이후 벌써 6번째 보수당 간판 교체입니다. 당에서도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내란 정당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 당은 일단 이번 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뒤 설 연휴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 헌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특검에 손잡자고 나섰지만 선거 연대에는 일단 손살을 칩니다. 특검법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방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개혁신당과 입장 차이가 조금씩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연대라는 가치까지 함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관측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피어오르는 야권 연대론까지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 범죄에 공직자와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범죄 등을 더한 9대 중대 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 우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한국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래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민간 쪽에서 날려보냈다는데 더 무게를 둔 만큼 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조사팀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에 대한 증거물 확보에 우선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전방지역 특성상 감시 장비가 촘촘한 데다 비교적 최근이어서 북한의 말이 맞는다면 CCTV나 군 감시 자산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는 4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무인기가 중국산 무인기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외관이 거의 비슷한데 길이는 1.23m, 날개폭은 2.16m로 군사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동호회 혹은 상업용 드론이라는 겁니다. 전체 모양도 중국에서 보통 동호인들이 쓰는 키트형, 그러니까 조립형 무인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사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이 날렸다면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만큼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살포 주체는 물론 북한에 있는 무인기와 해당 무인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비난 담화에 대해서 일종의 소통이지만 부자연스럽다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일체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공중을 통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통신선을 복구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은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찾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짜였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이튿날인 14일엔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분을 쌓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대화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론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 꼽힙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단행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일본 측이 요구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두 나라 갈등엔 거리를 둘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전담팀을 꾸렸던 청와대는 이번 검거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범죄 단지로 경찰이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한국인 조직원 2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있어? 명 있어요?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만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 일부는 수사 협조를 빌미로 숙박업소 등에 사실상 감금된 채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정부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9월 국내 전화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단서를 잡고 현지 경찰과 합동 검거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TF를 구성했던 청와대는 이번 검거 사실을 직접 발표하고 앞으로도 초고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국인 범죄인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식품과 농산업품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6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과 소스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포도와 딸기 같은 신선식품도 선전했고 농기계와 동물용 의약품까지 한국산 제품의 해외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은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식품 수출은 10년 연속 증가했고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농기계와 동물용 의약품 등 농산업 수출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이 전년보다 21.9% 성장한 15억 2,140만 달러로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매운맛을 세분화한 신제품까지 호응을 얻으며 라면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라면은 중국에서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중앙아시아 38.7%, 라면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23.7%나 올라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무설탕 제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아이스크림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포도, 딸기 같은 신선 농산물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도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대만 수출 포도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대만과 북미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수출은 13.2% 증가한 18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중국도 5.1% 늘어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김치와 쌀 가공식품 수출이 늘었고 중동 지역은 라면과 소스류를 중심으로 22.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담 속에서도 농기계 수출은 10.8% 증가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약 수출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요 증가에 힘입어 1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중동과 유럽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처럼 K-팝 데몬 헌터스의 미 골든글로브 수상은 K 콘텐츠 전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의 K 콘텐츠 성공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류 시상식에서 깃발을 꽂은 K 콘텐츠는 대체로 한국인의 성공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미국 자본으로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제작했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K-팝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데몬 헌터 아이디어랑 K-팝이랑 딱 뭉치니까 그게 좀 컨셉이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뮤지컬이면서 아이돌 그룹이 노래와 퍼포먼스로 악령을 물리친다는 설정 속에 한국 전통 문화와 K-팝 세계관이 묘하게 잘 합쳐졌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과 함께 주제가상까지 받은 건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K-팝이 서구 문화의 주류에 진입한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사건이다,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이번 시상식에 캐데어는 K 콘텐츠가 잘 만든 한국인의 작품을 넘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보편적인 IP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디즈니 픽사로 대표되는 미국과 소년 만화 중심의 일본 작품이 주도해온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K-팝과 한국 문화를 결합한 애니가 큰 성과를 냈다는 점 역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쟁점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오늘 새벽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미국으로 간 게 도피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된 이후에 이 하루 뒤에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잠시 다녀온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냥 가서 이제 뭐 자녀를 만났다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CES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이 또 사진에 포착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김경 시의원 둘러싼 1억 원 공방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CES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도피성 내지는 뭐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것 아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목소리를 아무래도 이제 고려를 해서 빠르게 그래도 귀국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하루 앞당겨서 귀국을 한 것도 뭐 감형을 좀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원래는 하루 뭐 뒤에 이제 귀국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루 그래도 앞당겨서 귀국을 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국내의 그런 여론을 반영한 측면도 있겠고요. 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빠르게 귀국을 해서 내가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경 시의원에 대한 그러한 강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에 기반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출국 금지라든지 어떠한 제한, 제재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도피의 시도 내지는 이거는 혹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지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신병 관련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그래도 좀 하루 일찍 귀국을 하고 주말 사이에 귀국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제 좀 이목을 받는 것을 좀 낮추려고 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시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전후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지나갈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그래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산하라고 하셨나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김 시의원은 조카들과 약속이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경찰이 좀 늑장 수사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뭐 뇌물로 볼지 정치 자금으로 볼지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천원금 의혹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막 시작되는 와중에 해외 출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경찰이 너무나 이제 늑장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초반에 수사가 좀 타이트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사실 존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출입국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고발장이 접수되고 고발되고 다음 날을 바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상 좀 불가능했다라는 입장도 서울청에서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 뻔히 예견이 되고 그런다라면 미리 이제 조처를 취해서 고발장이 접수된 그 즉시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자마자 출국 금지를 내리는 조금 신속한 절차에 돌입할 필요성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되려 빨리 진행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발이 되고 사건이 배당이 되는 그런 경찰 내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반영한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자마자 사건을 맡은 배당팀에서 그 즉각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빨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볼까요? 잠시 뒤에 저희가 보죠.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별다른 말은 취재진들에게 남기지 않고 바로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고요. 앞서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다가 좀 끊겼는데 지금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가 오히려 빨리 됐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배당 이후에 그 즉시 이제 출국 금지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고 이것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경찰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늑장 수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심경까지 사실 내비쳤는데요. 2일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 의원이 출국을 하거나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이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사 기법상 사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장시간 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경찰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경 시원의 경우에도 출국을 했다가 어쨌든 11일 만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수개월간 머물면서 수사를 지연시킨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귀국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을 시간을 끌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실 막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의 비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경 씨 의원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서 귀가했는데 경찰이 김경 씨 의원과 협의한 날짜보다 좀 더 일찍 부를 거라는 저희 취재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3시간 반가량 심야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김경 시의원 측에서 이제 뭐 시차라든지 막 귀국한 이제 직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수사 기법상 어떤 증거 조사가 다 무르익었을 때 핵심 당사자를 소환해서 그 증거를 기반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유효한 수사 방법이지만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다른 증거 인멸이라든지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즉시 불러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첫 조사는 사실상 얻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빠른 시일로 시기를 잡아서 다시금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으로는 그만큼 증거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수집이 됐고 분석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 자체에 금품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본인이 또 자술서를 제출해서 그 범죄 행위 일부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있을 때 이 자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이야기 이 시기에 이제 뭐 미국에서 강선우 의원과 뭐 말맞추기에 나섰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뭐 차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번복이 됐거든요. 본인은 공천을 목적으로 어떠한 금품도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처음에 내서 사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읽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자수서에는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이러한 내용은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혹시나 뭔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말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의 의혹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본인이 이렇게 자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주의 우려와 연결이 되고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발동이 돼서 신변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본인이 자수서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하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 경찰이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해 쓰던 시의회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어제 압수한 한 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됐던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뭐 텔레그램 재가입 사례도 보도되고 있고요.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이것이 포맷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10월의 경우에는 물론 공천헌금과는 별개의 별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한 종교단체를 통해서 한 3,000명가량을 당원으로 모집하려고 했다, 당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1억 원 공천헌금 수사에서 당시 문제가 불거졌던 그러한 당비 대납 의혹과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가입했다 탈퇴하는 것을 반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컴퓨터 같은 기기 등에 대한 포맷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강제 수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만간 강 의원까지 직접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는 앞으로 최고 7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5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영하 3도, 광주 5도, 대구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아침보다 오후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점차 날이 개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에는 추위 대신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당뇨 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춥더라도 주 3회 정도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보다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고 잡곡밥과 채소류, 해조류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